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엄청 바쁘셨겠죠? 저도 많이 바빴는데 예. 목도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아, 예, 약간 상태가 안 좋아져서 아마 주말 동안 좀 푹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조금 더 많이 쉬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아, 감사합니다. 건강도 걱정해 주시고. 자, 민주당이 결국 강공으로 갔습니다. 지금 강공으로 가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예. 덜컥 걸렸어요.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예, 예. 저희들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 예. 한국당에서 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예. 애초에 민주당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에서 상정을 한다. 예. 이런 그 애초에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했는데요. 문제는 역시 선거법에서 걸렸습니다. 예. 선거법에서 4+1의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 예. 거기에 핵심은 역시 연동형 비율을 민주당에서 50% 그러니까 예, 예. 50명 중에서 25명만 연동제를 적용하고 캡을 씌운다고 얘기를 한 그렇죠. 거죠. 캡을 예. 씌우죠. 예. 캡이 없게 되면 50% 연동률을 적용했을 때 비례대표 50명을 다 연동형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거의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런 염려가 민주당 내에 제법 많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캡을 씌운다. 이걸 새롭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캡을 씌웠던 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아이디어가 있었던 건가요? 전에도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네. 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다가 이제 막판에 오니까 민주당이 제안을 한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는 사실 이 비례대표제가 없으면 이 새로운 인재를 데려와서 지역구를 내려버려야 되는데 사실 지역구에서는 그렇죠. 어렵거든요. 쉽지 않죠. 쉽지 정치 않죠. 신인이 특히 뭔가를 그렇죠. 하든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 이 필요성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캡을 씌워야 되지 않겠느냐. 상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제법 컸던 거죠. 그러면은 그 4+1에서 예. 특히 이제 정의당을 포함한 여러 정당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합의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정의당은 예. 빠졌고요. 거기에서 합의된 내용, 대한신당까지 합쳐서 250대 50, 예. 그리고 30명에 한해서 캡을 씌우는 거, 예, 예. 연동률. 그 다음에 선거구 획정할 때 3개년 평균 인구로 예. 그렇게 해야 이 호남 지역에서 하나도 안 줄거든요, 선거구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석패율제는 지역별로 예. 하되 권역별 6명, 권역별로 예, 예. 6명. 그건 정당이 알아서 정한다. 음. 이런 내용들을 합의를 했어요. 예,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이 강력하게 부정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쪽도 지금 부정적인 시각이 제법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금 선거법이 통과가 못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합의가 안 됐으니까 뭘 올릴지를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논란이 됩니다. 예, 예. 첫 번째는 그래도 본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부수법안 올려야 되는데 예. 이때 한국당이 꼼수가 나옵니다. 이 본회의를 시작하면 예, 첫 번째 예. 안건이 뭐냐면 이 본회의를 얼마 동안 할 거냐. 임시국회를 얼마 동안 할 거냐. 하루짜리 열 거냐, 열흘 열 거냐, 30일을 열 거냐. 근데 예. 한국당은 30일을 올려놨어요. 민주당은 16일까지. 예. 그런데 이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어요. 필리버스터를 걸었다고요? 예. 원래 이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에는 필리버스터가 예상을 걸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예, 예. 이걸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필리버스터를 걸어서 얻는 실익이 뭐가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 예. 아. 어차피 필리버스터를 나중에 할 건데 예. 처음부터 하겠다. 아. 그러면은 예산 부수 법안도 안 되고 다 안 예. 되니까. 예. 사실 예산 부수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 안 시키면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예산 부수법안은 원래는 이제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 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거였는데 네. 이번에는 예산안부터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예산 부수법안은 뒤에 남아 있는데 뭐 보통 예산안이 통과를 했으면 예산 부수법안은 그냥 예. 뭐 당연히 그냥 통과시키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필리버스터에 걸었다. 그러니까
그 예산 부수 법안 지난번에 예산 부수 법안 4개만 통과시켰어요. 예, 예. 22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세금이 거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예. 또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이 예산안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수가 들어오는 문제가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그 근거가 없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다시 뒤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김진표 의원을 오늘 만나서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예, 예. 과거에도 2번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집행되기 전까지만 통과되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예.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노리는 거는 지금 국회를 어느 정도 진행이 안 되게 하는 거를 노리는 거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이 이런 전략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기상천외한데요. 예. 여하튼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선거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지금 선거법 올라와 있는 것은 원안입니다. 원안이요. 원안은 225대 75. 예, 예, 예. 그리고 50% 50% 도입. 연동. 예. 요거거든요. 석패율제 있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올렸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 거다.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같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걸 이번 회기가 종료가 되고 예. 다음 회기가 열리면 그때 수정안을 내서 그때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올라오면 그걸 표결 들어가겠다. 예. 그럼 부결되거든요. 그러겠죠. 부결될 가능성이 있겠죠. 부결시키겠다. 이게 한국당의 전략이에요. 그렇군요. 그 부결을 시키는 건 그렇고 가결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법안에 대해서 가결을 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은 있나요, 혹시? 아니죠. 아예 그러니까 그냥 아예 선거법이 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이 부결됐으니까 그건 예.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225대 75 이거를 받기는 껄끄러우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뭔가 딜을 해서 새로운 법안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느낀 바로는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민주당도 이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예. 민주당이 엄청나게 많은 의석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걸 달가워하진 않았어요. 애초부터. 민주당의 초점은 공수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결국 원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게 있었고요. 그것을 한국당이 여하튼 역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략을 공개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추후에 4+1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이 국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했던 이런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 굉장히 그 정부 여당에 실망을 해서 예.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돼 버리면? 이제는 뭐 이것은 이제 민주당의 이제 리더십 또는 예.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 지금부터 뭔가 본격적으로 보여줘야 될 때인데 예. 과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인지 지금 계속해서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한국당의 지금 내부에 협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 거기에 목소리를 좀 계속 들으면서 1+4에서도 어떤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건데 1+4에서 합의점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예. 그런 측면과 이것을 어떻게든 빨리 처리를 하고 선거 체제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이 긴박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라 민주당이 어떤 것을 결정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12월 17일이 이제 예비 등록을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흘밖에 안 남았고 사실 주말 빼면은 이틀 이거 예.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사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까지도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바로 필리버스터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예. 필리버스터를 사실 열 수가 없다. 열면 안 된다. 이 회기 결정하는 것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게 국회의장실의 입장이에요. 지금 이미 공개가 됐는데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아마 열기는 좀 어려울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본회의를 언제 열지 예.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열기가 어렵다는 거죠. 굉장히 지금 고차 방정식이 돼버렸네요. 이게 갑자기. 고차 방정식에다가 연립방정식까지. 연립방정식. 예, 알겠습니다. 주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지금 어떻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될지. 지금 오늘 저녁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러면 내일이나 모레는 좀 쉴 테고요. 월요일에 뭔가 있을 텐데 여하튼 예상하지 못한 일정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진표 총리가 정세균 의원을 총리로 추천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이게 약간 지나가는 말로 하신 거긴 한데 예, 이런 예. 겁니다. 제가 이제 여쭤본 내용은 정말로 고사를 하셨냐? 정말 고사한 거 맞냐? 예. 예. 근데 뭐 그건 매우 정형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하고 싶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성장 동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제2 벤처 붐을 일으키는 것이고 자기는 그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고 준비도 돼 있다. 예. 그걸 해야 된다고 자기는 숙명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을 하고 있지만 예. 행정부에 들어가서 직접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하고 싶다. 하지만 진보 진영이 분열하는 것, 선거를 4개월 넉 달 앞두고 진보 진영의 분열은 안 된다고 보고 예, 예. 본인이 이제 문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중도층을 확장하고 또 산업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경제를 잘 알고 쌍용그룹에서 일했으니까 실물도 잘 아는 정세균 의장이 괜찮지 않겠느냐. 자기와 매칭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본인이 추천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비슷한 저는 그렇게 캐릭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군요. 그러면 이제 정세균 의장에 대한, 그러니까 정세균 의원에 대한 지금 인준 검증 절차는 지금 밟아가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죠. 이제 예. 본인도 그걸 인정했고요. 예. 검증 동의서를 냈다는 것은 통과되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애초부터 할 생각이 없었으면 그걸 거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겠죠. 예. 진영 장관은 거부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제법 의지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정세균 의장은 이 임명직, 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 관리가 돼 있어서 예, 예. 검증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정이 어떻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일단 선거법이 해결이 돼야 돼요. 선거법이 해결이 지금 돼야 이 된다고요? 상황에서 총리가 그만둔다? 예. 그건 좀 어렵죠. 그런 상황에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리는 예. 본회의 의결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예. 근데 인준- 과반이 아니고요. 예, 예. 인준이 과반이 아니고 그냥 출석의 과반이 아니고 제적의 과반. 예.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보수 진영은 일단 다 반대할 거고요. 예. 그렇다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선거법이라는 첨예한 부분에서 지금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예, 앞서 예. 설명드린 대로. 예. 그럼 이거랑 이 협상고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총리 인준해 줄 테니까 연동형 50% 준연동형 이거 해줘라는 그렇죠. 식으로 이제 거래가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 그렇죠. 그렇군요. 그리고 만약에 예. 일방적으로 했을 때 우리는 부결한다. 참석을 안 한다 아예. 그럼 이건 제적의 과반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하더라도 그렇네요. 그게 예. 바로 부결이 그게 부결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국정 운영에 좀 어려움을 많이 그렇게 돼버리면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 예. 이 첨예한 선거법이 일단 마무리된 다음에야 아마 본격적으로 뭔가 총리의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연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예측이 현재 불가능하니까요. 연말로 가게 되면 과연 그때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로서. 알겠습니다. 예. 자, 정세균 의원이 예. 총리로 만약에 간다라는 걸 가정을 한다라면은 예. 여기가 또 정치 1번지 종로예요. 그렇습니다. 종로. 그래서 예전에 임종석 의원이 예. 종로에 출마하겠다 그래가지고 주소도 옮기고 그랬는데 예. 덜컥 불출마를 선언해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종로는 누가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돼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종로가 핫한 곳이 될 테고요. 예, 예. 정세균 의장이 그대로 하게 되면 사실 적수가 거의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아마 처음에 나오려고 했다가도 승률이 떨어지면 예, 예.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무주공산이 된다면 아마 여기에서 제 느낌은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총리의 대표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낙연 총리도 어찌됐든 총선에서 자리를 해야 되는데 호남 쪽으로 지금 가기는 좀 그렇고 상징성이나 예. 이런 걸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예. 서울에 비어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잖아요. 뭐 구로라든지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상징성 있게 가운데 있는 종로에 출마할 가능성. 예. 왜냐면 다른 데는 사실 말씀하신 구로 이런 곳은 예, 예. 민주당이 누구든 가도 됩니다, 거기는. 그런데 가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예, 예. 근데 종로는 사실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민주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예전에 오래전부터 이종찬 의원이 굉장히 민정당에서 오래 예. 했고 예, 예. 그렇죠. 근데 박진 의원 예. 뭐 이렇게 해서 다 한국 보수 진영이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사실 그 종로를 많이 차지했었어요. 예. 그래서 예. 정세균 의원도 상당히 힘들게 해서 지금은 탄탄한 자리를 잡았거든요. 오세훈 의원도 이겼고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험지죠, 일종의. 아.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나가볼 만하고요. 아. 황교안 대표도 뭔가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려면 예. 한번 이런 데서 한번 붙어볼 만하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계 예. 쪽에 안철수 대표 들어오셔서 예. 종로 나가시라 아. 제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시나리오라면은 종로에서 이낙연, 황교안, 안철수가 셋이서 붙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제가 그리는 그림이고요. 아,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복귀를 원한다면 예. 들어와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야 될 이유를 유권자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군요. 일부 안철수계에서는 수긍을 하는 상황인데 안철수 의원 자체가 뭐 반응이 없네요. 안철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갤럽이 정치인 호감도 조사를 했더니 이낙연 총리가 압도적인 1위를 했다. 그렇습니다. 뭐 나와 계속 1위를 하긴 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이제 대권 주자들 소위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누구를 찍을 거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낙연 총리를 계속해서 지지를 해줬고 네. 황교안 대표하고도 간격을 상당히 많이 넓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예. 예. 그리고 이낙연 총리의 이 가장 큰 특징은 비호감도가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저 표를 보니까 비호감도가 제일 낮네요. 주요 정치인 중에서. 호감도는 제일 높고. 예, 그리고 보시면은 가장 호감도가 비호감도보다 높은 사람 유일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렇네요. 예.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 대권 주자로서 차기 대권 주자로서 설문조사를 하면 한 5% 정도 나와요. 한 네, 4, 예. 5위.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여전히 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저렇게 비호감도가 높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당에 대해서도 어떤 당을 가장 안 찍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예, 여론조사 예, 기관에 예. 물어보면.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비호감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찍는다는 것보다는 절대 안 찍는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기서 안철수 대표가 좀 저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의원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유승민계 변형 모임이죠. 예. 바른미래당 탈당을 예고한 변형 모임에서 새로운 보수당을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세보당. 세보당, 예. 뭐 세보당 아니면 세보수당, 예, 예. 뭐 이렇게 얘기를 보수라는 하는데 단어를 직접적으로 당명에까지 넣었거든요. 처음 믿는 일이죠. 그렇다고 일단.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라는 개념을 예전에도 계속해서 이 유승민 의원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 단어로 있었어요. 항상 개혁 보수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렇죠. 유승민 그래서 의원은. 이 안철수계에서는 제발 보수 얘기만 하지 마라. 개혁 중도라고 하자. 보수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랑 안 맞는다. 이 얘기를 계속 했는데 결국은 보수라는 것을 이름에까지 달았기 때문에. 당명에까지 달았으면 이거는 뭐 그냥 한마디로 뭐 빼박이잖아요. 빼박. 그렇죠. 예, 예. 이 절대로 안철수계는 함께 할 수 없는 또는 안철수계 너희들 올 생각도 마라. 이런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지금 유승민계 소위 새로운 한동안 러브콜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그 의도된 액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 별로 안 보였던 거예요. 제가 안철수계 쪽에 들어보니까 유승민 대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2번의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2번의 문자,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준 지는 오래됐어요. 예, 예. 사실 안철수 대표가
독일에 있을 때도 그 새로운 전화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도 예, 전화를 새로운 걸 쓰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대부분이 모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전화번호를 유승민 대표한테 줬는데 전화는 한 번도 안 했고요. 문자를 2번 보냈는데 한 번은 그 같이 하자는 얘기죠. 한번 고민을 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고 당연히 말씀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한 번 더 했는데 답이 없었답니다. 안철수 의원 측에. 예,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미 결별을 한 거죠. 신뢰가 없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뭐 깨진 지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바른미래당이 될 가능성. 또 진보 보수가 한 정당에서 예. 이렇게 싸우고 지리멸렬하느니 차라리 그냥 보수 성향, 개혁 보수 성향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라는 걸 바른미래당 이제 바른정당. 바른정당. 옛날에 바른정당.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도 약간 그렇게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유승민 대표는 사실 지금의 모습이 본인이 생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 대표는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 보수를 표방하면서 이번에 한국당과 통합 내지는 선거 연대를 통해서 4.15 총선에서 뭔가 이 의미 있는 표를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 선거 이후에는 대권을 위한 어떤 정계 개편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승산 그러면 이거는 독자 생존이라기보다는 합당이나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뭐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본인도 아마 생각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우리가 바른미래당에 생각나는 사람이 예. 별로 없어. 사실은 이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다 많이 활동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 그렇죠. 그 바른정당계 분들은 지역구에다가 대부분이 중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뭐 의정 활동 실력도 있고요. 예. 뭐 이 면면을 보면은 언론에 상당히 등장도 많이 중량감이 하시는 있죠. 분들, 예. 하태경 의원이나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이준석 최고위원도 어쨌든 언론에 많이 이해운 나오고 의원도 이해운 그렇고요. 의원도 그러고 예. 그러면 지금 바른미래당에는 생각나는 사람이 손학규 대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의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손학규 대표밖에 없고 대부분 이제 안철수계의 비례대표들이죠. 그리고 호남계 몇 분 계시고요. 예, 예. 아마도 이번 선거제 패스트트랙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탈당을 통해서 유승민계는 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을 가지고 새롭게 한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던데요. 제3지대에 뭔가를 그렇죠. 만들어 보겠다. 거기서. 보겠다. 그래서 유승민 손학규 대표가 뒤로 후선으로 빠지고 누군가를 얼굴로 내세우겠다. 근데 그 얼굴이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굴이 누군가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철수 대표 지금 비호감도 제일 높은 의원인데 예. 안철수 대표를 내세운다고 뭔가 물론 이제 뭐 그게 바뀔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그만큼 인물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많은 인물을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예, 뭐 예. 가능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뭐 윤여준 장관 얘기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 나오지만 딱히 이 사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안철수 얘기를 하길래 이것은 안철수 대표한테도 좋지 않은 거고 바른미래당도 이 새로운 제3지대의 어떤 얼굴로서 뭐 적절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규의 브리핑 식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